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영국에 영어는 없었다입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면에서 제3위를 차지하는 언어인 영어가 영어의 본토인 영국에서 영어는 없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책을 읽기도 전에 굉장한 관심을 저는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왕실의 공식 문장입니다. 이 그림 속의 문장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요? 저 말뜻이 궁금해지는데요. 기초 프랑스어 정도만 배운 사람이면 이 제명이 프랑스어로 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명의 뜻은요, 신과 나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영국 왕의 절대적인 권리를 알리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여 있지 않고 왕실을 대표하는 공식 문장이 프랑스어로 쓰여졌다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림 속에 사자, 유니콘, 붉은 바탕의 사자들, 그리고 장미들이 영국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라고 하네요. 영국에는 영어 없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1세기의 브리튼 섬에는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이 양립하고 있었는데요. 브리튼 섬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같은 시기에 대륙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던 것에 비교하자면 영어의 위상이 높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중세 때부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는 독일과 덴마크에서 이주한 앵글로 섹슨족이 정착하게 되죠. 그 이후에 춥고 척박한 동토의 땅에서 따뜻한 땅을 찾아 떠났던 바이킹들은 브리튼 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노르망디에도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서양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고요.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이 넘는 백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어는 당연히 영국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영국에서 영어가 1066년에서 1399년까지 무려 333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쓰이지 않고 프랑스어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서양 중세 사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프랑스 노르망디는 프랑스에서도 목축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하고요. 질 좋은 유제품과 독한 사과술 칼바도스로도 유명하다고 하죠. 고장 이름인 노르망디를 영어로 해석하면 노스맨, 즉 북방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9세기에서 11세기의 서유럽은 스칸디나 반도에서 배를 타고 밀려오는 바이킹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서기 885년에 덴마크에서 온 바이킹들이 세느강을 따라 올라와 수도 파리를 포위하게 이르죠. 이후 서기 911년 프랑크 왕국의 새 왕인 샤를 3세와 바이킹의 수장인 롤로는 조약을 체결하고 롤로는 프랑크 왕으로부터 노르망디 봉토를 하사받게 됩니다. 노르망디의 원래 본지명은 네우스트리아였는데요. 북방인의 땅이라고 해서 이름을 노르망디로 부르게 됩니다. 그 후 노르망디는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봉건 시대의 영토와 백성들을 지배하는 제후국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서기 911년 롤로가 정착한 이래 현지 프랑스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모국어인 덴마크어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고요. 외모만 바이킹일 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하죠. 한편 1066년 나이 7살에 로베르 1세의 후계자로 노르망디 공에 오르게 된 윌리엄은요. 그의 나이 38세가 되던 해 이웃나라였던 영국에서는 영국왕 에드워드가 사망하게 됩니다. 본래 에드워드는 섹슨족의 왕이었는데요. 어머니인 엠마는 노르망디 출신이면서 노르망디에 있었던 윌리엄과는 대고모 사이였기에 에드워드가 윌리엄에게 오촌 당숙부 관계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는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노르망디의 윌리엄이었습니다. 섹슨족 현인회는 섹슨족인
에드워드 왕의 처남인 헤럴드를 선출하느냐 아니면 바다 건너 프랑스에 있는 윌리엄에게 왕위를 물려주느냐 하다가 결국 헤럴드를 영국의 새 국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국의 왕위를 바이킹의 후예인 윌리엄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한편 노르망디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윌리엄은 분노하게 되고요. 먼저 윌리엄은 교황 알렉산더 2세에게 정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요. 이에 교황은 손수 교황기까지 윌리엄에게 보내주어 원정을 승인합니다. 윌리엄은 먼저 주변국의 제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원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노르망디 기사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멀리 스페인의 아라곤까지 기사를 모집하여 13,000명에서 15,000명의 병력으로 영국 정벌에 나섭니다. 전투는 싱겁게 하루 만에 끝났고요. 영국의 왕 헤럴드는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고 윌리엄은 영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때부터 영국에서 영어는 긴 동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윌리엄의 영국 정복은 문화적으로는 대륙의 프랑스 문화의 유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노르망디의 법률과 행정제도가 영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어가 외관상 동일 계열의 독일어보다 프랑스어와 유사해 보이는 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 사회는 윌리엄이 왕으로 앉게 되면서 뿌리째 바뀌었고요. 사회적 변화는 물론 영국의 언어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윌리엄은 바이킹 계통의 후손이지만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영국 정복은 프랑스어가 영국의 기득권층의 언어로 들어간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영어는 자리를 잃고 수백 년간 민중의 구어로 전락하게 되고요. 14세기 말 위대한 시인이 등장할 때까지 변변한 문학작품을 찾아볼 수 없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영국 사회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버지와 영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와 자식들로 구성된 이중언어 사회로 되었지만요. 프랑스어는 소수의 언어였기에 구어로서 입지가 축소되어 엘리트층의 교양어로 자리잡게 되죠. 다수의 섹슨족은 프랑스어를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프랑스어는 영국 왕의 언어였고요. 1066년 윌리엄 정복 이후 1399년 리처드 2세가 왕위에 있을 때까지 333년 동안 프랑스어는 왕의 모국어였고요. 300년 동안 모든 영국의 왕들은 프랑스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어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고요. 300년 동안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프랑스어도 영국과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 후 왕실의 언어, 법령의 공식 언어, 사법부의 언어, 그리고 교양 언어로서 군림했던 자리를 영어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5세기 무렵 영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흥 중산층을 프랑스어 몰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에도 특별한 애정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14세기 영국을 휩쓸고 간 흑사병의 영향을 꼽을 수 있는데요. 134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흑사병은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갑니다. 급감한 농민들은 노동시장의 붕괴를 가져왔고요. 의식이 있는 농민들은 노동력이 감소한 만큼 자신들의 임금을 더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지배층의 언어인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요. 그들은 지주들이 말하는 프랑스어를 믿지 않았고요.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어는 진정한 농민을 대표하는 언어가 된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100년 전쟁을 프랑스어 몰락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초기의 전쟁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두 왕실의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 진영에서는 국가의식이 싹트게 되었고요. 1350년 영국의 소학교에서 프랑스어 문법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었으며 1362년 영국 의회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오직 영어로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백년 전쟁은 1453년 공식적으로 끝이 났고요.
수세기 동안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영국 왕조도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국은 백년 전쟁을 통해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자신들은 브리턴 섬의 영국인이고 자신들의 모국어가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과 영어의 부활은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른 해를 기점으로 삼는데요. 왜냐하면 언어의 부활과 융성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위상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유럽의 강대국으로 고군을 떨치고 있을 무렵 영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수백 년간 영어를 지배하던 프랑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영국이 낳은 대문호 섹스피어가 있었고요. 두 사람은 약 40년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신흥강국 영국은 섹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작가를 갖게 되어 영어를 훌륭한 문학어 반열에 올려놓았고요. 비록 영어는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인해 그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기 위한 출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이후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식민지를 개척한 이래 영어는 이제 국제어로서 그 위상이 서서히 변모하고 있었고요. 많은 열강이 북아메리카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영국의 승리는 결국 영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북아메리카에서의 영어의 주도권은 후에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만약 프랑스가 영국과 북아메리카를 놓고 전쟁을 벌였을 때 프랑스의 승리로 돌아갔다면 북아메리카의 운명, 더 나아가 영어의 운명은 지금과는 달랐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국의 영어는 없었다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주권 회복과 더 나아가 세계에서의 그 나라의 위상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에게서 그 언어를 지키려는 의지와 사랑이 묻어나 있을 때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처럼 보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게르만 민족의 독일어, 300년 동안 쓰여졌던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영향으로 수많은 단어들이 영어 안에 존재하면서 다른 언어들이 남기고 간 언어의 흔적들로 인해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영국의 왕조의 역사와 더불어 프랑스어가 어떻게 영어에 남게 되었는가를 아시게 될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